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사 정창준입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경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잇따라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선 비명계 주자들이 경선 룰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위원장인 이춘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엔 품격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샵9730 문자 메시지로 의견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14일 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주요 대선 주자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당을 향해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는다. 네.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선 불참 배경으로는 이 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네. 유 전 의원은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이 제3지대라든지 이 무소속 출마의 길은 좀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보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예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오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정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 불출마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 시장 측이 사실 지난 9일에 예고했던 대선 출마 선언식은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이었어요. 네. 근데 불과 하루 앞두고 불출마 선언한 건데 이 배경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이 이 당내에서 제기되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출마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불출마를 공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건 지금 성일종, 박수영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인데요. 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려면 오늘 내일 중에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 후보와 이달 말 한대행이 단판이든 여론조사든 단일화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대행은 지난주 토요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원래 수시로 만나는 사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 선언했습니다. 친노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소가 좀 독특합니다. 서울에서 한 다른 주자들과 달리 세종시에서 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로 옮기려 한 그곳인데요.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이런 타이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노 전 대통령이 꿈꿔온 지방 분권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행정수도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는데요. 김 전 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해서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다 하면은 4파전으로 치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당을 장악한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로 치러지는 경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이번 경선에선 큰 쟁점이 없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2심 무죄로 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면서 이른바 비명계 주자들의 이 공간이 대폭 좁아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도 기존과 좀 달라졌는데요.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앞서 2017년과 2022년 대선 경선 때는 선거인단으로 모집된 일반 국민과 대의원, 권리당원에게 모두 동일한 1인 1표를 보장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 집단적인 역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고 속보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 계속되고 있죠? 예, 지난 11일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이 붕괴된 건데요. 현장 통제에도 불구하고 보강공사와 안전진단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실종되거나 고립됐습니다. 한 명은 어제 새벽 구조가 됐습니다.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는 지하 40m 정도에 매몰된 컨테이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그제 밤부터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보고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가 어제 오후부터 재개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붕괴 현장에서 위태롭게 매달려 있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컨테이너와 굴착기, 구조물 등을 이제 고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위험 요소가 많아 구조대가 무너진 지하터널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특히 지금 주말 사이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네. 이 중상부 도로 쪽에 심한 균열이 생겼고 집안 침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휴업에 들어갔어요? 예, 지금 붕괴 현장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되면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휴업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이 구석 마을이라고 있는데 또 어제 다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 모두 마을 떠난 상태고요. 근처 일부 상가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도 계속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광명 양지사거리부터 안양 호현 삼거리까지 양방향 1km 구간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땅꺼짐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네요. 네, 어제 오전 5시 30분쯤 이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가로 5m, 세로 3m, 깊이 4.5m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새벽 이른 시간대 사고가 발생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땅꺼짐 발생한 곳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인데요. 해당 공사 현장에선 지난해 9월 대형 땅꺼짐으로 트럭 2대가 8m 아래로 추락하는 등 6건 넘는 관련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부산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땅 밑에 묻힌 이 빗물 박스로 보는데요. 이 과거 빗물 박스를 관통해 통신선이 설치됐고 그 틈으로 물이 샌 거지 이 사상하단선 공사와는 큰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연약한 매립층에다가 낡은 지하시설물이 문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또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마포구 애호개역 인근에서 일어난 건데요. 어제 오전 8시 51분쯤 애호개역 인근 도로 밑이 꺼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름 40에서 50cm, 깊이 1.3m 규모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면서 4개 차로 중 2개 차로가 오후 4시 반까지 통제됐습니다. 네. 지난달 강동구에서 땅꺼짐 사고로 한 명이 숨지는 등 집안 침하 현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과 주변에서 이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하는 등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제외하기로 했죠? 예,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메모리 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이제 포함됐습니다. 이 아이폰을 비롯해서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 가격이 올라서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결국 트럼프 정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신에 국가별 상호 관세는 빠지지만 품목별 관세는 들어갈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아이폰의 약 8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상호 관세 부과 시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고요.
주요 외신은 이번 조치가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델, 엔비디아,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까지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으로 오겠습니다. 지금 강원 내륙과 경남 합천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곳곳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고 일부 지역은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리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현재 제주도와 일부 섬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에 해안 지역으로도 점차 강풍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꽃샘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3.6도, 대구 4.2도 등을 보이고 있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10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15도 등에 머물며 예년 기온을 2도에서 9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6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서울 시내에서는 주요도로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론 구리시계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 45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50분 이상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양지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도 광교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팔곡분기점에서 매송까지 밀리고 이후로도 비봉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과 관련해 관심이 모아지는 분이죠. 민주당 특별당규위원장 이춘석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민주당의 그 조기 대선 경선 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예. 현재의 우리 당원 당규를 보면 공직선거자 후보 선출 방법이 국민 참여 경선이나 국민 경선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 경선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국민 참여 경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많은 언론들을 보면 우리가 국민 경선에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변경했다는 용어를 쓰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선택을 다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결정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번 대선이라는 게 잘 아다시피 12.3 내란 사태로 생기고 온 국민들이 사실은 다 의원복을 들고 일어나셔서 탄핵 결정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달라 하는 국민적 요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투표 방법을 결정하고 특히 우리는 지난 전당대회 때 당원 주권주의를 표명하고 당원들의 포지션을 늘려온 형태에 비춰볼 때 지금 시대적 흐름과 또 조기 대선이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 형태로서 국민 경선이 아니라 국민 참여 경선을 결정했고 국민 참여 경선은 우리 당의 권리당원 6번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한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50%의 권리를 섹터하고 네. 나머지 국민 여론은 우리가 안심번호로 100만 명을 추출해서 두 개 기관에 50만씩 해서 여론조사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다라고 결정해서 이 국민 참여 방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이 대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배경입니까? 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건가요? 저희가 이 토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의견들도 제출해서 받아서 검토를 했고 또 당원들과의 간담회도 통했습니다. 당원들은 뭐 굉장히 그 요구가 강하셨어요, 사실은. 네. 거기서 당원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게 집단적으로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분인 확인이나 이게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인단 방식으로 제출했을 때 이걸 합리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사실 어렵지 않겠냐 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경선 방식을 유지하면서 선거인단에서 좀 고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실은 그 일반적인 국민적 의사가 가장 현명하게 방법 들 수 있는 부분이 안심번호 추출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선거인단의 모집 방법보다는 집단적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하는 여론의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방식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한 거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9대, 20대 때 대선 때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예.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는데 이번에 특히 역선택이 심할 거라는 뭐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있었습니까? 그 이제 언론 지형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들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동하고 하는 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사실은 어느 정도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위험성은 다른 대선 때보다도 더 높다라고 저희가 인식한 건 맞습니다. 이 부분도 흥미롭더라고요. 16세에서 18세 청소년 당원도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는데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우리 선거법에는 18세 이상의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에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당에 그 18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당원에 가입해서 1266, 12개월 전에 가입하고 6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18세 미만의 당원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투표권을 주는 거. 왜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도 하고 충분히 저도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차적으로 우리 당에도 권리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사람들한테도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판단해서 16세의 권리당원까지도 투표권을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를 보면 학생 때인 것 같은데 네, 고등학생들입니다.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학생들 이게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 봐요. 않습니다. 예, 예. 100만 명 이하입니다. 사실은. 아, 예. 아니 100만 명이 아니라 100명 이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하면 앞으로나 우리도 공직선거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수는 지금은 숫자가 미미하지만 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재명계라고 이제 저희 언론에서 좀 분류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경선 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게 준비위원장으로서 우리 후보자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네 분이 그 각 캠프의 입장을 저희가 다 받았는데 네. 우리가 선출한 방식이 어느 후보도 동의하지 않는 난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결정할 때는 좀 전에 말했다든가 시대적 상황과 선거의 급박성 때문에 결정했는데 사실은 어느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유불리를 계산한다고 하면 이 방식은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
하는 것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대적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룰에 따라서 우리 후보들께서 수용해 주시고 우리 당 차원에서도 그분들에게 충분히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를 설명해서 사실은 다 참여해서 아름다운 경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후보들이 다 조금은 반발을 했다고요? 다 인정. 왜 그러냐면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한이 결과적으로 됐으니까요. 사실은 저희는 뭐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저희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김동연 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이대로 확정이 되면 경선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여지도 남겼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분위기 보시면. 뭐 두 분 다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이번 선거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두 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저는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희 당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선 룰이 확정되는 과정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이죠? 예, 지금 오늘 2시까지 우리 전당원 투표를 하고 또 10시부터 3시까지 중앙위원회에 투표를 해서 3시 정도 되면 그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확정이 되는군요. 예. 룰이. 이건 타당의 비판이지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재명 추대를 선언하라. 경선은 요식행위일 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건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방법보다는 저희 민주당의 경선 방법이 훨씬 더 공평하고 이렇게 하다고 생각합니다. 룰 자체를 국민 경선에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바꿨다 하는 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국민 참여 경선을 선택하면서도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저희한테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자기 당의 룰을 한번 더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비교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혹시? 그쪽은 기본적으로는 경선 예비 경선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예비 경선은 100% 여론조사 형태를 행해지고 뭐 룰 자체는 비슷한데 거기도 책임당원의 네. 50% 나머지 국민 여론조사의 50%인데 책임당원의 수도 저희는 120만명에 육박하지만 훨씬 그보다 적고 사실 여론조사의 형태도 우리는 100만 명의 샘플을 해서 다학격으로 물어보지만 거기는 아마 국민 여론조사 형태로 할 겁니다. 샘플 자체를 뭐 몇천 개를 내서 1000샘플을 뽑는다든가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의 방식이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완전 국민 경선을 원했었어요. 예, 완전 프라이머리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래야지 좀 중도층의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완전 경선이요. 프라이머리라고 불리는 그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프라이머리. 오픈 네. 프라이머리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그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다 하자. 그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때 동일 시간대에 동시에 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공화당 쪽으로 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당 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법에 그렇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선을 할 때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 찾아온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완전히 선거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어서 현실적으로 뭐 선거인단 모집 방법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픈 네. 프라이머리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일자를 같이 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예. 부분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4개 권역으로 순회 경선을 치르는데
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최종적인 것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네. 순차적으로 충청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결선 투표가 없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4월 27일 정도 후보가 결정하고 결선 투표가 있다고 하면 5월 2일 정도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선거 일정을 또 촘촘히 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전 대표 대세론이 있는데 경선 흥행도 걱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있을까요? 서 회장님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순위 경선을 실시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사실은 고리당원 한 120만 명, 또 국민선거인단 100만 명이 있기 때문에 또 참여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대선이라는 것이 12.3 비상계엄에 의해서 했고 또 수많은 응원봉을 들고 나오신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선거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흥행은 많은 사람이 나왔다.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적은 사람이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 절차들,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더 내실 있는 오히려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순회 경선이 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순회 경선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 이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선 용산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행정수도를 그냥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구상까지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먼저 국민적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때 국민적 합의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게 돼서 안보 공백센터도 발생되고 지금도 주민들의 교통의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행해져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긴 하지만 이런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서 그 위치를 정해야만이 어느 당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용산은 사실은 내란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안보적 취약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은 용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대안은 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조국 혁신단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의 공동선대위 구성을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그 조국 혁신당이 인식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의 인식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저희 당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대위를 구성하고 향후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냐는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당은 오늘 정도 돼야 최종적인 경선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오늘 그 최종적인 논의 확정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거고요. 사실은 꼭 조국 혁신당이 제안하는 안을 우리가 100%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와 같은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안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는 것이 우리 국민적 요구에 충족하는 것이다라는 개인적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선대위다 어떤 정책협의회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하여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지만 상황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했습니다. 다른 당의 상황이지만 어떻게 이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좀 약간 제가 받는 느낌은 좀 뻔뻔하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사실은 탄핵 사태가 된 거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출마하지 않은 것이 자기가 이런 사태가 생긴 거에 대한 책임을 자발적인 결정이다라고 본인은 강변하시던데 지금 객관적 상황을 보면 이 명태균 리스트의 핵심 당사자이고 그 당시에 여론 조작이라든가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이라든가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왜 저렇게 포장을 하는가. 오히려 사실은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떳떳하다고 하면 조사에 다 임해서 그렇게 밝히겠다라는 태도를 밝히는 것이 향후 행보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의원님이 보시기에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뭐 지금 여러 후보들이 나오는데 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경쟁력을 그래도 좀 가지고 있다는 후보들이 네. 순서대로 들어보려 하고 계셔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느닷없이 요즘에는 누구야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설이 나오고 그래서 좀 저 자체도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한대행 차출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요. 그 황교안 총리도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디데이 55일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데 오늘 계산해 보니까 디데이 50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내가 불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대행에 복귀하고 첫 번째 한 행위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본인한테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 2명을 대통령목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한 분은 대통령의 친구고 박혁건 사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저는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할 때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적어도 청와대에 용산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하거나 지시를 받고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대통령 출마 여부도 본인은 스스로 결정 못할 겁니다. 아마 윤석열이 또 나와라 그렇게 하면 나오고 나오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러하신 분들이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불출마 선언하시고 정말 책임 있는 마지막 총리로서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한덕수 총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보면 일부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접촉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윤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와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가 적격 후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탄핵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은 주인처럼 사실은 출마를 하지 않던가 출마를 하더라도 별 말씀을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또 앞으로 사실 이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 국가적 위상을 확립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스스로 국민의힘 스스로 이번 대선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는데 이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셔요. 사실은 그 내란 사태가 이렇고 이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상실을 띠고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실은 진정한 반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탄핵이 되고
용산 사저를 떠나면서도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에는 다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생각하고 자기 정권을 출범함으로써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특별 사면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정치적 발언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탄핵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위원장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기사 1부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저는 문화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인권입니다.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60년대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이 되면서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물질적인 성장은 했는데 의식의 수준은 그거를 따라오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에 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갈등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우리나라 사회가 구조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쟁이라는 건 곧 비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남을 누르고 내가 앞서가야 되다 보니까 출세 지향적인 구도로 정착이 됐습니다. 성공하고 출세는 구별돼야 된다 이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 균등하게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사회 바탕이 돼야 되는데 출세라는 개념은 수직적인 개념에다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갈등이 있어야 되고 대립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는 최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어른뿐만이 아닙니다. 10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면 아이들의 행복감도 최저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의식적인 혁명을 이루지 않으면 저는 미래에 참 암담하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의식혁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온화한 봄을 시샘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비나 눈이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하늘이 갠 곳도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비나 눈이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고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까지 중부지방에는 5에서 10mm, 남부지방에는 최고 20mm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오면서 1에서 5cm, 강원 산지에는 최대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은 황사가 비에 섞여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일부 섬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풍속 시속 70에서 90km의 태풍급의 돌풍이 불 때가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대부분 5도를 밑돌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 10도, 강릉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15도 등으로 평년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격시사 2부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 의외였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이유라고 분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예, 대표님 먼저.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 이 경선판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정말 아픈 대목이에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탄핵당한 그런 정당에서 이 반성과 성찰, 희생의 어떤 그런 자정의 노력 하나 없이 또 국민들에게 그냥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당했으니까 또 우리가 또 다시 이재명 대표만은 안 된다. 저런 사람이 입법부의 과도한 권력 가지고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 만일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냐.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모전 빼저린 자정의 어떤 그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그 대목이 싹 빠진 가운데 지금 현재 조기 대선판으로 지금 당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당은 여전히 강성 그러니까 지지층 보수 우파의 그 뭐 조기 결집 그 지지층 결집만 지금 보고 그 사람들의 비유와 그 사람들의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사람들이 입장만 대변하는 그런 후보들로 이루어진다면은 이 조기 대선판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런 뭐 반성과 성찰 어떤 자정의 노력 그 모두보다는 그냥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어중을 또 중시하고 그 윤심파리의 목소리가 당의 주리를 이루는 그런 행태에 엄청난 좌절과 또 분노가 있는 것이죠.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이거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네. 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좀 잊어야 된다. 제가 전에도 그런 적을 좀 했었는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면 이번 대선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후보자들 다 나오는 사람마다 나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소위 강성 지지층의 그 아스팔트 우파이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상수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게 더 중요한데 아무것도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후보자들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도 있었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점점점 그 확산돼 가고 있고, 실제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생명이 지속되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여의도 안팎에 퍼져 있어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그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그 4선 시장의 경험 있는 행정가 이미지에도 굉장히 그 상처가 난 거죠. 타격을 입었죠. 예. 그래서 그 최근에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 국민의힘 후보군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등등등 이렇게 한 부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뭐 그다음에 그 오세훈, 유승민, 뭐 안철수 등등 요 한 부류. 그러니까 사실 탄핵과 비상계엄을 놓고 입장이 좀 갈리는 쪽인데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는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쭉 가라앉으면서 오세훈 시장이 부각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그 명태균 게이트하고 토지 허가제재 때문에 가라앉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끌고 갈 동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거기다가 아마 주변에서도 좀 사람들도 많지 옛날에 언제예요? 1월 달이었나? 네. 오세훈 시장이 무슨 세미나 한다니까 한 의원들이 50몇 명이 왔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중에 아마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더 끌고 갈 동력이 사라진 거죠. 지금 배경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 한덕대행 차출론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내 후보의 경쟁력, 그러니까 후보의 그런 이미지와 비전이 국민들에게 정말 읽히기 어려운 그런 지금 현재 국힘 사정인데, 국민의힘 사정인데, 그나마 이 처절한 자정의 노력 속에서 우리 후보들이 치열한 어떤 그런 몸부림을 쳐도 지금 현재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이 국민들에게 어필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들 다 제껴놓고 이 사람들 일치감치 안 되니까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차출만이 그나마 뭐 또 이재명 대표를 또 상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이렇게 흘러버리면은 이 경선판이 무슨 감흥과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의 그런 불출마 그런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차출 부분이에요. 이것도 더군다나 당내 지금 108명 현역 의원들 그중에 상당수 의원들이 동조한 가운데 그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쉽게 말하면 추대 옹립을 하자. 뭐 그런 분위기에 심지어 어제 뭐 일요일 날 그런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만 개우 당 지도부가 이건 만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이 차출 분위기는 그나마 어제 뭐 지도부 일단 그 판단은 잘했다고 보는 건데 빨리 이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뭐 자고우면하고 뭐 이 부안내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의 뭐 어떤 그 대선 뭐 출마 의지 그거는 안 됩니다.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정말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담보로 뭔가 자기가 이 보수 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후보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본인의 그런 뜻과 의지는 전혀 아직까지 내재되고 내색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들만 그냥 이거 섣부른 춤을 춘다면은 그 춤이 제대로 된 춤이 되겠습니까? 한덕수 대행 측에서는 계속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출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행보가 좀 모호하긴 합니다. 저는 사실 제일 의심스러웠던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 있잖아요. 네. 전화 통화 내용 중에 유독 그 내용을 흘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 여부를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정상 간의 전화 통화이기 때문에 그 언론 기자들한테 그 내용을 흘린다는 것은 결국은 총리실에서 누군가가 네. 어떤 의도를 갖고 그 내용을 흘렸지 않겠어요? 일부러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은 릴리스하더라도 그 내용은 숨기는 게 맞죠. 그 출마 의지가 없었다면. 근데 그러니까 묘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정치권을 좀 우습게 보면 쉽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울 거 보는 게 과거에도 우리 그 2007년도에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무조건 본선에서 박근혜, 이명박 두 분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고 우리 거의 안 되는 분위기였을 때 그때도 계속 그 차출론이 나왔던 게 고건 전 총리 네. 차출론이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리고 2020년이었죠. 그때도 그 반기문 총리가 2022년이었는데 반기문 총리를 계속 해보는데 결국 반기문 총재도 못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갑자기 밖에 있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것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거는 제가 그냥 그 운동선수로 얘기하면 야구선수는 야구선수의 근육이 있고 축구선수는 축구선수의 근육이 있어요. 그런 근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축구하던 사람이 나 야구에서 투수할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정가로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으신 분이 내가 갑자기 대선 후보로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쉽지 않은 거는요. 국민의힘 만약 되려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국민의힘 대선에 뛰어드는 그 경선에 뛰어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후에 단일화하려고 하는 건 저희 어려운 게요. 예컨대 특히나 홍준표 같은 분이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잖아요. 당이 쪼개지든가 안 되든가 둘 중에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 후보로 돼서 그 받잖아요. 그 저 당선 그 경선 후보 후보증을 받으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포기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 경선해라, 단일화해라 본인이 거부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기어코 해야 된다면 그게 안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의 한 상당수 50명이든 70명이든 의원들이
탈당해가지고 당을 새로 만들어서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치 경선 끝나고 이후에 국민 단일화로 하겠다. 네. 그게 말은 쉽지만 그거는 처음부터 그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시작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거죠. 김성태 대표님,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단일화하는 방안, 이게 경선에는 한덕수 대행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나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든가 이래서 단일화하는 방안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권한 대응으로서 국정 혼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또 이제 한덕수 지금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료나 정치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쉽게 말하면 미국통입니다. 대미 전문가죠. 그러니까 일본은 또 경제 통상 전문가로서 그동안 이제 과거 역대 정권을 다 섭렵을 했어요. DJ 정부, 뭐 YS 정부 할 것 없이 전부 이명박 정부까지 다 노무현 정부까지 다 하면서 두 분의 총리하고 장관하고 뭐 통상교섭 본부장하고 미국 대사하고 안 한 게 없는 분이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가도기적 이 상황에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이 간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미국통이고 그럼 뭐 통상 이런 경제 전문가로서 그 긴급하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기를 갖다 대처하는 그 수장으로서 이 역할은 맞습니다. 자, 이 역할을 일정 부분 소화시켜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뭐 올 초순이나 안 그러면 뭐 이 4월 말쯤이라도 네. 올 초순에까지 뭐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자기가 유일하게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무소속 길밖에 없죠. 안 그러면 제3의 정당이 만들어져가고 그 사이에 네. 그 정당에서 추대하는 후보가 되는 길밖에 없는 건데 그 길이 지금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런 뜻이 계신다면은 일정 부분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빨리 결심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국민의힘 이 경선판에 뛰어들어서 정정당당하게 후보로 자신이 이렇게 뛰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정 부분 지금 권한 대행에 또 요걸 얻어먹으니까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은 일정 부분 다 하고 난 뒤에 그거는 2002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불과 23년 전입니다. 23년 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때 정몽준 그때 후보하고 막판 단일화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다시 그 결정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대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치는 이렇게 청렴하고 수치를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의 뜻으로 파렴치하면은 잘못을 범하고도 뭐 도무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전환부터 저는 그 측근 호가 호위 세력들이 지금 서초동 간제를 찾아가서라도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파면 이후에 대국민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이 사과부터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본인이 보수를 생각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르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그럴 수 있는 염치 있는 정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해야죠. 그런 부분. 두 분 다 대행의 출마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가정을 해보면 한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할 경우에 대선 판도의 파괴력은 좀 어떨까요? 홍익표 대표님. 글쎄요, 그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네. 아마 지금 현재 거론되는 다른 후보들보단 좀 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일단 여권 내에 갈등의 요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지금 여당 지지자, 그러니까 여당도 아니죠, 이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다 모아야 그러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도 확장을 하니 어쩌니 이게 돼야 되는데 예컨대 저 반대쪽에 제일 유력한 것은 이제 탄핵과 비상계엄 반대한 쪽엔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유력한데 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 그 아스팔트 우파 쪽에서는 굉장히 용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로 결집되기 어려운 상황.
또 반면에 김문수 그 노동부장 전 그 장관이나 홍준표 전 그 대구시장 등 이런 분들이 또 하게 되면 반대쪽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했거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여권 지지층에. 근데 반면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호불호를 보면 호불호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일했고 안정적 관리형. 예. 그다음에 지도자. 뭐 특별하게 정책 컬러가 이 사람이 극우적이다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정부를 넘나들면서 그냥 그 전문적인 관료로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합쳐질 요소는 좀 있죠. 그러나 글쎄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근육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가능할까 하는 문제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경선 내에서 본선 되면 돈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만만치 않은 비용도 듭니다. 사무실 운영부터 뭐 등등 그런 거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럴 때 그런 비용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은 나름 이제 그걸 대비하고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근데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걸 누가 대신해 줄 사람도 없고요. 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한계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 그 과정을 넘어선다면 대선 판대의 파괴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랜 전통 관료 출신의 이제 한덕수 지금 대행의 그런 역량과 능력은 그러니까 뭐 허리 많은 좌파 우파 진영의 정권을 다 넘나들면서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올해가 이제 강복 80주년인데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렇게 양 진영 간의 싸움이 정말 치열하고 국민들 중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진절머리가 날 겁니다. 이 양 진영의 싸움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제발 국민적 갈등과 이런 반목 이런 뭐 갈등 이런 속에서 그냥 눈만 뜨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함을 추구하는 정치는 누군가.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진영의 어떤 이런 정치권이나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식의 어떤 이런 정치인보다는 이 앞으로 대통령은 관리형 대통령이 되는 걸 국민들이 일부 상당히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관리형 대통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열기, 학기를 워낙 많이 세게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장판에서도 또 두 사람이 다 심판과 청산의 대상인데 한 사람 심판되고 한 사람은 저는 결국은 청산의 대상이라고 보는데 또 그중에 한 사람이 만일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피를 부르는 정치 보복이 뻔한 것이고 또 거기에 정하고 반발하는 또 국민 뭐 그런 또 절반의 또 어떤 처절함이 있을 건데 이 불을 보듯 뻔한 건데 이 학기와 열기를 갖다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관리형 대통령이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한 이 대미 전문가로서 통상교섭본부장까지 하고 경제 전문가로서 두 번 총리 역할 무난하게 수용하면서 그래서 한덕수 대행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이 국민들의 더군다나 이분은 또 여러 강점 중에 하나가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 또 호남 출신의 지금 이제 대권 주자가 설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번 경선판에서 엄청난 이제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오랜 전통 관료로서 온실 속에 하초라가면은 이제는 진흙탕 이 정치판의 내곡함도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하고 또 그런 책임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는 저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그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진정한 정치적 그런 어떤 사명과 책임감의 결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도 빨리 하루라도 그러면은 결심을 해가지고 이 경선판에 뛰어 들어가지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는 그리고 또 섬기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변모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익표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친한동훈계로 불리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 SNS에 이
한덕수 대행 차출설에 대해서 각본을 쓴 건 물러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근들일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 지도부, 연출은 일부 찐윤 의원들이다. 주연이 한대행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이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있으니까 그 다분히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글을 썼을 텐데 그 캠프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근데 이게 거죠? 또 그 캠프에서 모르겠어요. 근거가 전혀 없는 걸 이렇게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근거가 전혀 없거나 또는 뭐 최소한 추정되는 뭔가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훨씬 더 호감도가 높은 거죠. 그건 사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친윤 쪽에서 그리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김건희 여사 쪽하고 관계에 대해서 뭐 그 여의도에서 네네. 잘 알려진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배우자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대행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지금 과도기적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꾸 뭐 간보기식으로 기웃기웃하는 것보다는 하려면 하고 빨리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 뭐 대통령 출마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일종의 그 구설수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이 같은 SNS 글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는 이제 김종혁 지금 현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전 당 대표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를 돕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충분하게 그런 추측과 예측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을 기정사실로 이렇게 아직까지 뭐 이야기하고 비판을 하기까지는 조금 이르죠.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경선에 불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경선 룰에 대한 불만이 좀 커 보이는데 이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까 오세훈 시장 불출마와 함께 유승민 전 대표의 또 불출마 같은 경우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중도로 지향점을 좀 이렇게 두고 네. 그러니까 중도 여행을 좀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정치적 스탠스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당내 경선의 방식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이후에 파면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대처 방식 뭐 이런 전반적인 또 조기 대선판을 만들어가는 당내 분위기 이게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쉽게 말하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명확히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이제 당내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지만은 제3의 앞으로 세력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뭐 빅텐트가 또 뭐 만들어진다든지 지금 양 지정을 이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도모되고 그런 수단들이 강국될 때 자신의 일정 부분 역할이 있을 수 있다. 그 여지를 지금 둔 게 유승민 전 의원의 지금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선에는 불출마하지만 대선 불출마는 아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이 유승민 의원이 당내 뭐 지지 결국 기반 없으니까 본인이 저렇게 이제 뭐 홀로 서기 위한 길로 이제 이렇게 가는 그 단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우리 당원 지층의 입맛에만 들어맞는 그런 경선판으로서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당원 지층의 입맛에만 들어맞는 경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보가 중도층 그러니까 이 예행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소구력을 이 사람들 다 빠진 가운데 어떻게 발표해요? 이 사람들도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경선판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무당층들도 우리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기 경선판에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또 시선을 주는 건데 좀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대목이죠. 홍 대표님, 이게
유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김부겸 전 총리도 경선에는 불출마하지만 대선 불출마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이 제3지대 가능성 지금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게 뭐 아직 제3지대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유승민 전 대표나 김부겸 전 총리가 경선엔 참여하지 않는다 했는데 대선을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 선언을 분명히 긋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렇게 봐도 제3지대론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였던 건 도리어 작년 12월 말부터 해서 한 1월 달까지 꽤 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한 2월 달 접어들면서 제3지대론이 좀 이 풀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게 재점화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3지대론을 끌고 갈 만한 동력이 지금 정치권에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도 양극화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3지대론이 끼어들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많은 분들은 지금 중도층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중도층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일단 실망한 거죠. 윤석열 정부에 실망하면서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거나 무당층으로 전이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정치평론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예측은 이 상황으로 간다면 이번 대선은 그 투표율 자체가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거슬러 보면 과거 2007년도 대선이 그랬어요. 그때 이 투표율이 역대로 제일 낮았거든요. 2007년도가. 근데 그 당시 민주당 후보하고 이명박 그 후보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거의 그 배 가까이 차이 났고 역대 제일 큰 표 차이가 났는데 근데 그때 그 흐름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를 안 한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대세론에 따라서 어차피 승산은 저쪽이 이길 것 같고 그 또 우리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 현상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지지율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일단은 이재명 후보 대세론이 좀 깔려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기는 거 아니야 민주당 후보가 그런 상황에다가 우리 당 후보에 대한 어떤 이 지지층이 적극 다 결합하지 못한 상태에선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낮아지겠죠.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는다고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제3지대론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네. 정격기사 2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정격기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책기사 3부 시작합니다.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도 확장성이 큰 후보들의 이탈,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의 이탈. 어느 후보들에게 국민의힘 경선에서 유리할까요? 뭐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는 게 별 의미는 없는데 뭐 굳이 그걸 뭐 방송에서 밝혀달라면은 아무래도 뭐 중도 무당적으로 지향점을 좀 상당히 넓게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네네. 뭐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내 지금 많은 그 주자들이 뭐 찬탄 반탄으로 당내 경선 프레임을 세우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행위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당내 지금 경선 후보 중에서 탄핵 찬성에 그 서 있던 지금 후보는 별로 없잖아요. 뭐 아무래도 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지금 출마를 포기한 이런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우리 당에다 뭐 던진 그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목소리 그분들의 스탠스는 분명히 수도권이었고 또 중도. 그러니까 우리가 강성지청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당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나 또 경선의 분위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후보는 누군지를 뻔히 아실 겁니다. 네. 이 어떻습니까, 홍 대표님은? 유불리를 좀 따져보신다면. 글쎄요, 뭐 이게 그 예를 들면 이분들이 그 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좋겠다는 선호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저 오세훈 시장이 그 접는다고 해서 그 표가 다 집단적으로 누구한테 가고 이전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냥 표가 갈릴 것 같아요. 비슷하게 갈리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하다고 보면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유리할 수 있겠죠. 또는 안철수 그 의원이나 이 두 분 정도가 좀 유리할 것 같고 뭐 저는 홍준표 전 시장도 기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가 볼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저 김문수 장관 전 장관이 제일 그 좀 득이 없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유리한 순으로 보면은 이제 유력 후보 중에서는 한동훈, 안철수,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이 순 정도가 이 세 분이 나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탄핵 문제하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제를 후보자들에게 그 떠넘기면서 이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결정을 지도부가 그 비상계엄 잘못했고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죄송하다. 우리가 그 저 한때는 여당으로서 잘못했다. 이걸 딱 정리를 해줘가지고 후보들 간에 더 이상 논쟁이 안 되게 되는데 이 후보들의 논쟁을 만들면서 후보들이 이 탄핵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건너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건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민주당 경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세론 속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의 사파전으로 육각이 보이는데 다른 경선 변수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선 변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민주당 경선 룰 가지고 뭐 완전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뭐 도입을 주창한 그런 몇몇 후보가 있지만은 민주당 내에 자체적으로도 당헌 당규가 있는데 그나마 뭐 그 당헌 당규를 갖다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을 만들어서 본인의 경선판에서 의미 있는 성적표를 만들어내겠다. 이거는 자신들의 꿈이고 희망이고 바람이지 결코 뭐 저는 큰 의미가 없다. 이미 당 지도 체제뿐만 아니라 뭐 또 권리당은 민주당의 권리당은 상당수가 철통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오래전부터 콘크리트 뭐 지지층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아성을 허물고 또 뭐 센세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성적표를 만들어낸다는 건 저는 쉽지 않아요. 그냥 빨리 시간이 흐를 뿐이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이번 조기 대선판에 민주당 후보로 서는 부분은 아마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
경선 룰은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거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경선 룰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경선 룰을 가지고 저렇게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뭐 김두관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불이익을 받으면서 경선판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비판 뭐 엄청나게 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이 경선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 게 있고 뭘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새로운 또 기득권을 부여하는 그런 경선 룰 세팅이라면 당연히 이거 국민의 이 후보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그 후보들을 격려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 대표님, 19대하고 20대 대선하고는 다른 경선 룰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그 경선 룰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당내 대세를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에 아쉬운 거는 과정과 절차는 좀 아쉬워요. 그 경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리인들을 불러가지고 좀 충분히 설명해주고 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충분히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그 설명도 모임도 안 갖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정과 절차는 아쉬운데 결론에 대해서는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또 주자들은 당원이라고 주자들 역시 당원이잖아요. 당이 결정하면 따라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자체가 약간의 이제 뭐 다른 후보자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가능성마저 차단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예컨대 결정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냥 방식으로 하겠다. 역선택의 문제를 좀 얘기하는데 역선택이 지금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양당이 지금 다 역선택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좀 후진적인 정치, 한국 정치 한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선택 자체가 그 정당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논란이 될 정도라면 이 한국 정치가 음모론에 빠져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랄까요? 정확하게 하면 업무방해죠. 한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그런 집단적 행태로 해서 업무방해를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과 같이 예를 들면 두 개 정당에 같이 투표할 수 없게 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만드는 데 들어갈 건지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는 데 참여할 건지 하나만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국민선거인단과 관련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실 만들었어야 돼요. 지난번에 김무성 전 대표가 계실 때 이걸 한번 제안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이후에 제대로 이게 성사가 안 됐죠.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요건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이거 궁금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 대세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나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앞으로 뭐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개딸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 있잖아요. 그 팬덤들이 뭐 그런 특히 이제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은 현직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동연 지사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분도 민주당 내 당내 경선을 치열하게 뛰어든다는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 그것도 미국 가는 출장길에 그 출장길에 가는 길에 그냥 경선 참여하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처절함이 없죠. 그냥 참여하는데 의미 가진 거고 앞으로도 자기는 뭐 대선의 꿈을 가지고 경기도정을 펴는 그런 경기도지사다.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독자적인 경쟁력이라는 거는 우물 속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 그냥 집안 한마당 큰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뿐이지 진정한 국민들의 이 한마당 이런 포용과 화합, 국민 통합의 그 한마당 잔치의 그 주인공이 이재명 대표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섣부른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주변과 자신의 지금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 공항에서 한 게 이후에 저 동영상 같은 것도 만들고 좀 그 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저는 그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 룰이 이렇게 정해진다고 해서 그 경선을 그 불참하거나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후보를 사퇴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완주한다. 왜냐하면 이번 과정 자체는 뭐 이 룰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1등이 되고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올 때는요. 저는 이제 김동연 지사죠.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어쨌든 김동연 지사 입장에선 그 대선 후보에 도전해서 체급을 올린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네거티브 정책하지 말고 포지티브하게 자기의 정책이 뭔지를 얘기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아 김동연 정책이 참 좋았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정책이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돼도 그 정책을 수용하지 않겠어요? 그 용광로 그 선대위 구성하듯이. 그래서 그 얼마나 좋은 정책을 네거티브하지 않고 좋은 정책으로 이재명 후보하고 끝까지 경쟁을 하느냐 이게 하나 그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약간 이 민주당 식구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당도 좀 늦었고요. 경기지사 앞두고 입당을 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관료로 있었지 민주당과 뭔가 이렇게 동지적 결합 이런 게 좀 약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만 해도 이미 그 2000년대 그 소위 노무현 대통령 그 노사모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쭉 그리고 당내 아주 말단 하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부대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지금 당 대표까지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25, 6년 이상 잔뼈가 굵은 거죠 당내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경기도지사 됐기 때문에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김동연도 민주당원이다. 민주당이 한 그 원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정치로 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 지사 측이 정말 저는 그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네거티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이재명 대표를 잊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보단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정책을 하고 싶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고 싶다는 얘기만 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남는 그 장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뭐 김두관 전 의원 뭐 이 김동연 현 경기지사 이 세 분 참 민주당 내에서는 정말 좋은 자원들이에요. 합리성을 추구하면서도 늘 대화 타협을 중시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이제 맞서겠다고 나오면은 저는 좀 처절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경선에 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금 독주, 천상천하 유화 독존 지존 그런 이재명 대표의 저 독주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상대 정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내의 경선 주자인 한 사람이 그런 경종을 울리는 그런 정말 결기 어린 그런 도끼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 얼마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까? 네. 김경수 경남지사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부에서 14일 동안 단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좀 이재명 대표를 붙겠다고 나선 마당이면은 이재명의 당내 비민주적 정당 운영 방식이나 뭐 그런 비판할 건 너무 많잖아요. 그걸 딛고 자기는 달라진 민주당의 주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처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한다는 별 의미를 못 이 둔다. 부분에서는 두 분의 결이 다르시네요. 이재명 대표 잘했어요. 너무 이렇게 나쁘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겠다. 또 사저 앞에서 만난 지지자들에게는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현실 인식을 잘 못하고 있구나.
극단적인 유튜브 방송에만 보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해야 될 분이 이기고 왔다고 누구한테 이겼다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더 깜짝 놀란 것은 뭐 3년이나 5년이나 다 똑같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공인으로서의 최소한 그 대한민국을 한때는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로서의 공적 책임감도 결여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저는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적인 판단 이전에 본인이 심각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그 탄핵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이 정치라는 게 이게 참 총칼 들고 싸우지 말고 말과 정책으로 싸우는 게 정치인데 이 정치는 절대 정책과 통치가 이기질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아픈 대목이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좀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지 여전히 국민의힘 정치의 중심에 본인이 서 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이번 조기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들이 있다. 그렇다면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달라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격 토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스포츠 소식과 함께 활기차게 한 주를 시작하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던 이정우의 홈런포가 터졌습니다. 네, 터져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터져갖고요. 사실 어제 새벽 1호 홈런이 터질 때만 해도 드디어 홈런을 터뜨렸구나. 사실 뭐 그 앞경기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홈런만 빼고 스플릿 히트를 그 사이클링 히트를 터뜨렸기 때문에 홈런만 딱 들어갔으면 홈구장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터뜨리고 양키스 홈구장에서 뭔가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었거든요. 근데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1회 3번 타자로 나와서 3런 홈런을 먼저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에 대한 그런 향수라든가 아니면 미국 야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양키스라는 팀이 어떤 팀인지 역사와 전통의 팀인데 그 팀을 상대로 그 홈구장에서 홈런을 터뜨려서 이정우 선수 올해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오늘 새벽에 경기를 보면서 설마 오늘도 그러겠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4회 3 상황인데 네. 3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정우 선수가 타격에 들어서니까 현지 그 캐스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선수가 홈런을 터뜨렸는데 그것도 양키스에서 홈런을 터뜨렸다. 기대가 된다. 근데 그 순간에 넘어갔어요. 공이 떴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홈런이 됐죠. 그래서 괜찮은데? 그랬는데 3대 1로 쫓아가는 홈런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6회 다시 나왔어요. 이번엔 주자가 2명 있었습니다. 설마 지금 쳐서 역전을 치겠어? 하는 순간에 또다시 공이 떴습니다. 그래서 중월 홈런이 됐거든요. 그래서 4대 3으로 역전을 시켰고 결국 경기를 5대 4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정우라고 하는 선수가 우리 이제 흔히 뭐 바람의 손자, 그래서 우리 야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선수. 하지만 작년에 미국에 넘어가서 부상 때문에 그렇죠.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네.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얘기하면 먹튀다, 몸값이 얼마인데 뭐 실력이 이렇다 계속 이제 비교가 돼 왔거든요. 근데 올 시즌 시작부터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순간, 그래서 양키스와의 주말 3경기에서 홈런 3개. 그리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느낌을 봤을 때는 첫 홈런 쳤을 때는 9대1 승리, 두 번째 홈런 쳐서 5대4 승리. 그러면 이제 이정우의 홈런은 승리의 방정식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좀 이색적인 장면이 있었던 게 이제 그 이정우 선수가 경기를 할 때 그 주황색 이렇게 막 모자 같은 걸 쓰고 마치 피구왕 통키 같은 모양을 하고 응원을 하는 응원단이 출연했어요. 네. 후리건스라고.
훌리건 아니고요. 후리건스입니다. 정우리의 건스 이렇게 붙은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응원을 하면 정말. 근데 이분들이 사실 홈구장에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양키스 경기장에 나타나서 이 사인하는 장면이 중계 장면에 그대로 잡히기도 했고요. 두 번째 홈런이 넘어갔을 때 제가 뭐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중계에서 like 베이브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베이브 루스 같이 홈런을 넘겼다. 이런 거 나온 걸 봐서는 이정우 선수 올해 지금 이대로 부상 없이만 가준다고 한다면 정말 사실 우리 메이저리그 개막했는데 우리 선수 없어서 조금 서운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정우 선수가 그 빈 공간을 채워줄 것 같습니다. 트리플 A에서 뛰고 있는 김혜성도 연타석 홈런을 쳤어요. 네, 이 친구도 홈런 3개를 쳤습니다. 또 비슷합니다. 그 이틀 전에 그 트리플 A와의 경기에서 홈런 하나를 기록했는데 어제 경기죠. 어제 경기에서 2회와 4회 연타석 홈런을 쳐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5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듣기에도 굉장히 잘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현재 타율이 2할 9푼 3리입니다. 홈런 3개, 13타점, 도루 4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그 MLB.com에서 이 정도 되면은 뭔가 좀 다시 한번 콜업이라고 하죠. 메이저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커메츠를 이제 하는데 그 미키맨들의 별명인 커메츠처럼 정말 혜성 같은 타구를 날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LA 다저스로 올라가서 김혜성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이 두 맞대결을 볼 날도 머지 않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국내 프로야구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초반 레이스 어떻습니까? 초반 레이스 LG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번 시즌 딱 뚜껑을 열면서 주목했던 5팀 가운데 요즘 유독 잘 못하고 있는 3팀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승팀 기아, 지난 금요일이죠. 꼴찌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투수진이 너무 막강해서 이번에는 정말 5강 안에 들 거야 했던 한화. 굉장히 좀 힘들게 지금 공동 7위 달리고 있고요. 두산 이승엽 감독이 작년 그 징크스에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하나와 공동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강에 분류돼야 할 팀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어제는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특히 하나 같은 경우에 문동주 선수가 3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어제는 본인도 잘 던졌고 또 17안타를 터뜨리는 타선의 지원을 받아서 키움의 7대1로 완승을 거두면서 본인의 첫 승을 챙겼습니다.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한화의 타선이 맞아나가고 그 한화의 또 마운드가 안정되어 간다면 바로 5강은 아니지만 올 가을쯤에는 뭔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 사실 부상 선수도 너무 많아서 김도영 선수 아직 못 보고 있고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하지만 어제는 그 위즈덤이라고 하는 선수가 홈런 2개를 터뜨리면서 타격 선두에 나섰거든요. 이런 걸 보면 당분간만 기다리고 김도영 선수가 돌아오고 한다면 다시 기아도 이렇게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난해 챔피언 기아에게 9위라는 성적은 좀 부끄럽죠. 두산은 어제 이제 선두 그것도 그 LG를 물리치고 4연패에서 탈출했는데 외국인 타자 그 제이크 케이브라는 선수가 한국에 상륙한 지 처음으로 홈런을 쳤습니다. 근데 어제 좀 아쉬운 선수가 있었어요. 두산 선발 최승용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잘 던졌거든요. LG 타선을 잘 막았는데 한 타자만 더 잡으면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었는데 아웃 카운트 1개를 남기고 볼넷을 4개나 내줬습니다. 그래서 마운드를 내려가서 어제 이 선수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기아, 한화 또 두산이 이렇게 다시 한번 승벽을 불타오르면서 프로야구 점점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손흥민과 황희찬의 코리안 더비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출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요. 황희찬 선수는 교체 출전했는데 경기의 활약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사실 두 팀이 맞붙게 되면 손흥민과 황희찬의 맞대결 내지는 적어도 후반에는 맞대결을 펼쳐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제는 손흥민 선수가 그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5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의 입장에서도 리그보다는 유로파 리그 쪽에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주전들의 힘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두 선수의 활약은 볼 수 없었지만 경기에서는 울버햄튼이 토트넘에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고교생 기대주 임종원이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고요? 네, 좀 무서운 괴물이
출연을 했습니다. 사실 뭐 1차 선발전 어제가 2차 선발전이었는데 1차 선발전 1500m 1위, 1000m 2위 할 때만 해도 돌풍 아닐까 싶었어요. 근데 2차 선발전 다시 나왔는데 1500m 1위, 500m 3위. 그렇게 남은 경기를 하지 않아도 이 선수는 이미 종합 랭킹 포인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1000m에서는 정말 느긋하게 선배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10위를 차지했는데 국가대표 1위에 올랐습니다. 뭐 이 정도 된 선수라고 한다면 일단 배포 탄탄한 것 같고요. 성인 대표팀 첫 발탁인데 내년 그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또 다른 쇼트트랙 스타 탄생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때는 뭐 여기에는 이제 뭐 여자부에서는 또 최민정 선수 이미 경기도 하기 전에 출전권을 따냈었기 때문에 남자 8명, 여자 8명의 선수들이 내년 그 이태리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에서 뭔가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 고교생 선수들이 또 있나요? 이번은 없습니다. 이번엔 그 다음에는 신동민 선수라고 대학 선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정격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커피 쿠폰에 당첨된 분들은 게시판에 휴대폰 번호 남겨주시고 비공개 여부 체크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상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